누군가한테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며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잊으려 해도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과 표정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 잊어버려 용서하고 넘어가.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그래서 참으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애쓰고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계속 아픈 걸까요? 밤마다 그 생각이 왜 떠오르는 걸까요? 또 화가 나고 자꾸만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도 평온해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용서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방법을요. 용서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다시 평온해질 수 있는지를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더 이상 참지 마라. 순자 씨는 오빠가 있습니다. 3살 터울이죠. 어릴 때부터 오빠는 항상 이랬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래서 시집도 못 가는 거야. 엄마 아빠 속 썩이지 좀 마.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너희 남편은 돈은 잘 버니?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어? 너 요즘 살 좀 쪘다. 관리 좀 해. 순자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오빠 성격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빠가 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 특히나 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평생 그 모양이네. 순자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그 모양.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그러지.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날 걱정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러나 순자 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났습니다. 생전 느껴보지 못한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요. 오빠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를 깎아내렸고, 그때마다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용서하지 않기로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내 마음도 깎아져 내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오빠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날 연휴에 우리 집 올 거지? 우리 손자 재윤이 재롱 좀 봐야지. 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순자 씨는 오빠네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2시간 걸리는 거리였죠. 양손에 선물과 과일까지 들고요. 오빠네 손자한테 세뱃돈도 챙겨서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이제 명절은 가족들하고 보내려고요. 가족? 우리는 가족 아니냐? 내 남편하고 애들이랑요. 오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작년 추석 때요. 오빠가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말? 제가 평생 그 모양이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그냥 한 말인데.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한텐 그냥 한 말이어도요. 저한텐 상처였어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절 어떻게 대했는지요. 이제 알겠어요. 뭐? 앞으로는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설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빠네 집에 안 갔습니다. 2시간 운전도 안 하고 선물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었습니다.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남편과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요.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밝아졌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그죠? 저도 느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아직도 화났어? 순자 씨는 답장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대로 지내요. 그게 그거지 뭐.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평온합니다. 오빠 생각을 안 하고 명절도 집에서 보냅니다. 친정 식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압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씨처럼 상처받았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 말에 상처받았다고요. 상대방이 그냥 한 말이라고 하면요. 더 이상 대화하지 마세요. 변명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용서하면 마음만 더 아픕니다. 거리를 두세요. 가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거리 두는 건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말투가 공격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순자 씨가 오빠와 거리를 둔 건 오빠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마른 칼입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죠. 오빠는 평생 순자 씨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베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한테서 멀어진 겁니다. 부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 계속 있는 건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거리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가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혈육보다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는 친구. 미경 씨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던 친구입니다. 미경 씨는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기분이 나쁠 때면 말을 안 했습니다. 미경 씨가 뭘 물어봐도요. 아무것도 아니야만 반복하고 차가운 표정만 지으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 연락 오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미경 씨는 그럴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친구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친구 생일이었죠. 미경 씨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또 기분이 나쁜 것 같았죠.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 미경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친구는 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봤습니다. 미경 씨는 답답했습니다. 말 좀 해봐. 뭐가 문제야? 친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이래? 그냥. 미경 씨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친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미경 씨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죠.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해줘.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자.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3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기분 나빴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제 왜 그랬어? 또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예전에도 친구는 이랬습니다. 기분 나쁠 때마다 말을 안 했습니다. 미경 씨가 물어봐도요. 아무것도 아니야만 했죠. 그때마다 미경 씨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요. 친구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친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미경 씨는 그때마다 안도했습니다. 다시 친구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친구가 답장했습니다. 나 요즘 바빠. 그럼 언제 괜찮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는 약속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한테만 이러는구나. 미경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걸요. 기분 나쁘면 침묵하고 미경 씨가 불안해하길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 미경 씨가 알아서 사과하고 달래고 했으니까요. 사실 미경 씨는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이 분위기가 싫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친구는 말을 안 해도 됐습니다. 미경 씨가 알아서 움직였으니까요.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요. 용서하지 않기로요. 친구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무슨 잘못을 했나 고민할 일도 없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하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미경 씨는 웃었습니다. 응, 요즘 그러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미경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미경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평온합니다. 그 친구 생각을 안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진짜 친구들이죠.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경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먼저 끊어낸 걸요. 하지만 미경 씨처럼 오랜 친구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 씨처럼 침묵당했을 때 말입니다. 먼저 한두 번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야? 라고요. 그래도 대답 안 하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연락 없으면요. 이제 당신이 끊을 차례입니다. 번호를 삭제하세요. 카톡도 차단하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침묵은 상대방이 선택한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10년 넘은 친구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침묵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불안해합니다. 계속 눈치 보게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다. 대화는 평등한 겁니다. 말하고 듣고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한쪽만 괴롭습니다. 미경 씨가 친구를 끊어낸 건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침묵은 폭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는 10년 동안 미경 씨한테 좋은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거짓말이다. 말하지 않는 건 가장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는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10년 친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침묵이 아니라요.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친구에게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3번째, 무시하고 깔보는 시누이와 거리 두는 법.
정희 씨는 시누이가 있습니다. 남편보다 2살 많죠.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희 씨는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뭐라고 해도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는 이랬습니다. 아, 저거 좀 갖다 줘. 물 좀 떠와. 설거지는 했어? 매번 이름 대신 야야 반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10살이나 어렸지만 그래도 시누이라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엄마, 올케 요리 솜씨가 왜 이래? 우리 집은 손맛이 좋은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작년 설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쳤습니다. 상도 혼자서 다 차렸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시누이가 떡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엄마가 끓인 게 훨씬 맛있는데. 정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식구들 앞에서 시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올케는 요리를 다시 배워야 해. 20년 넘게 했으면 좀 늘지. 시아버지가 말리듯 말했습니다. 그만해 맛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 씨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 거기 그릇 좀 닦고 여기 행주도 빨아놔. 정희 씨는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희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참았어. 근데 오늘은 못 참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내가 말할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에 안 갈 거야. 뭐? 더 이상 못 가겠어.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 때 언제 올 거야?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쉬려고요. 뭐? 명절인데? 남편만 보낼게요. 시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갔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시댁에 안 가잖아요. 나도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뭐? 너랑 나랑 같아?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누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언니가 많이 섭섭했나 보구나.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명절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다음엔 갈게요. 아이고, 우리 집안 망신이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못 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이 왔습니다.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정희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있는 게요. 처음엔 뭔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몸은 왠지 편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서지 않아도 되고 시누이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쉬었습니다. TV도 보고 백화점 아이쇼핑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누나가 화났어.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미안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갈 거야?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안 가고 싶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직도 삐졌어?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에는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응, 마음이 편해졌어. 설날이 다시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올 거니?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올해는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 작년에도 안 왔잖아. 무슨 여행이야.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평온합니다. 신우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남편만 시댁에 갑니다. 정희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 씨처럼 무시당했을 때 말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20년을 참았다고 해서요. 평생 참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어도 거리 두세요. 시누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명절에 안 가도 됩니다.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섭섭해해도요.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시누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낮춰봅니다.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참으면 더 심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참으니까, 어차피 아무 말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희 씨가 20년을 참았으니까 신우이는 더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정희 씨가 명절에 안 간 건 신우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무시는 폭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상대방을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낮추게 만듭니다. 신우이는 20년 동안 정희 씨를 깔봤습니다. 정희 씨는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남도 당신을 낮춘다. 당신이 당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을 세우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한테서요. 멀어지세요. 시누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명절에 안 가도 됩니다.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넷째, 사과 없이 당신을 이용만 하는 사람. 혜숙 씨는 동생이 있습니다. 6살 터울이죠. 어릴 때부터 혜숙 씨가 챙겼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내어주고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막내 동생이라 더 애틋했죠. 결혼할 땐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동생은 고맙다는 말을 하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생이니까요. 5년 전이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6개월 뒤에는 꼭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혜숙 씨는 돈을 보냈습니다. 여윳돈은 아니었지만 동생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생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숙 씨가 전화했더니 좀만 더 기다려달라며 사업이 아직 안 풀렸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동생은 지금 힘들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새 차를 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돈은 안 갚으면서 차는 사네요. 혜숙 씨가 전화를 걸었더니 동생은 회사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언제 갚느냐고 물었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면서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누나는 여유 있지 않냐고요. 혜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유 있으면 나도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했더니 동생은 알았다며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는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동생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사업이 잘 풀렸는지 잘 살았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요. 아이들 학원비도 비싼 데를 보내더군요. 혜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돈은 안 갚으면서 자기는 살 거 다 하고 사네요. 석 달 뒤였습니다. 동생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 좀 대달라고요. 혜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도 안 갚으면서 또 돈을 달라고요. 혜숙 씨가 요즘 힘들다고 했더니 동생 와이프는 애들 고모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동생을 챙기지 않기로요. 동생 번호를 저장해서 빼버렸습니다. 동생 와이프 번호도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평생 챙긴 동생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동생 걱정을 안 하니까 돈 걱정도 안 하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는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이 요즘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웃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명절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친척한테서 전화가 와서 동생이랑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섭섭해한다고요. 혜숙 씨는 별일 없다며 그냥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하냐고 했지만 혜숙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는 평온합니다. 동생 생각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안 만납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그게 더 값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숙 씨처럼 당했을 때 말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마세요. 가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다시는 빌려주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참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연락을 끊고 만나지 마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하면서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아. 용서받으면 다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어차피 가족이니까 이렇게 학습되는 겁니다. 혜숙 씨가 평생 동생을 챙겼으니까 동생은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혜숙 씨가 동생을 끊어낸 건 동생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사과 없는 관계는 폭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상대방을 가볍게 만들고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동생은 평생 혜숙 씨를 이용했지만 혜숙 씨는 참았습니다.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없는 용서는 존중 없는 관계다.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사과 없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동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섯째, 당신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영자 씨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영자 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생일이면 항상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백화점에 가서 고르고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집에 갈 때면 손에 뭔가 들고 갔습니다. 과일이나 한과 같은 거요. 친구가 아플 때도 영자 씨는 챙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문병을 가고 죽이나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들고는 그냥 옆에 놓아버렸습니다. 뜯어보지도 않고요. 영자 씨는 매번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작년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스카프였습니다. 백화점에서 5만 원짜리로 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선물을 건넸습니다. 친구는 받아들고는 가방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고마워. 그게 다였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물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나중에 봐볼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스카프를 샀는데 친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친구는 늘 이랬습니다. 영자 씨가 무슨 선물을 줘도 시큰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형식적이었고 선물을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영자 씨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그 스카프를 하지 않고 다른 스카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번에 준 스카프는? 친구는 대충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영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스카프를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한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물을 했을까요? 생일마다 명절마다 아플 때마다요. 그런데 친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기로요.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요. 친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인데 만날래?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바빠서. 친구는 실망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 영자 씨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너도. 그게 다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영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밝아졌습니다. 친구한테 쓰던 돈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썼습니다. 옷도 사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이 가벼워졌어.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이래? 선물도 안 챙겨주고.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쓸 데가 많아서.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잖아. 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평온합니다.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선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구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자기한테 씁니다. 마음도 편하고 에너지도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 씨처럼 당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주지 마세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베풀 필요 없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계속 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선물을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선물을 끊으세요. 만남도 줄이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20년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선물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받기만 하면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주니까, 어차피 친구니까 이렇게 학습되는 겁니다. 영자 씨가 20년 동안 선물을 줬으니까 친구는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영자 씨가 선물을 끄는 건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친구는 20년 동안 영자 씨의 선물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영자 씨는 참았습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하게 받는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낭비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베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당신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친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선물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중요합니다. 베풀물 끊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6째, 부모 간병 안 하면서 동생만 탓하는 오빠들. 경혜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85살이셨습니다. 경혜 씨는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 있었죠. 오빠들은 각자 가정이 있다며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경혜 씨가 모시게 됐습니다. 경혜 씨는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준비하고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오빠들은 가끔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응, 잘 계셔. 그게 다였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경혜 씨는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독감이네요. 입원하셔야겠어요. 경혜 씨는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입원했다며? 응, 독감이셔. 큰오빠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제대로 안 챙긴 거 아니야? 경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감기 걸리게 하고 말이야. 오빠, 독감은 갑자기 걸리는 거야. 큰오빠는 믿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조심했어야지. 내가 옆에 있으면서 뭐 했어? 경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동생한테 뭐라고 하네요. 오빠는 한 번이라도 와봤어?
큰오빠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잖아. 그래도 엄마는 내가 모시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야. 경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둘째 오빠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 응, 어제 했어.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엄마가 많이 야위셨다며? 병원에 계셨으니까 너 밥은 제대로 드시게 했어? 경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오빠, 나 병원에서 밤새 간호했어. 그래도 엄마가 야위셨잖아. 내가 제대로 안 챙긴 거 아니야? 경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와서 해봐. 둘째 오빠는 말했습니다. 나는 집도 멀고 알잖아, 못 가는 거. 그래도 내가 모시기로 한 거잖아. 경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경혜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5년 넘게 어머니를 혼자 모셨습니다. 오빠들은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물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경혜 씨 탓을 하네요. 경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시지 않기로요. 다음 날 오빠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들, 엄마 모시는 거 나 혼자는 못하겠어.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시기로 했잖아. 나도 힘들어. 오빠들도 돌아가면서 모셔.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있다니까. 경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못 모셔. 요양원 알아볼게. 오빠들은 당황했습니다.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는 못하겠어. 오빠들이 안 도와주면 요양원밖에 없어. 큰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아무런 진척 없이 전화를 끊고 일주일이 지나 경혜 씨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곳으로 골라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오빠들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빠들 눈치 볼 일도 없고 혼자 감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혜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셨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펴졌네. 경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이 가벼워졌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빠들은 가끔 요양원에 찾아갔지만 경혜 씨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혜 씨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경혜 씨는 평온합니다. 오빠들 탓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십니다. 경혜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혜 씨처럼 최선을 다해도 원망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형제가 자기는 안 하면서 당신 탓만 하면 바로 말하세요. 그럼 오빠가 해봐라고요. 계속 탓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하지 마세요. 형제여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을 혼자 모실 필요 없습니다. 요양원도 좋은 선택입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만 탓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탓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경혜 씨가 계속 혼자 모셨으면 오빠들은 계속 탓만 했을 겁니다. 경혜 씨가 요양원을 선택한 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빠들은 5년 동안 경혜 씨를 탓했습니다. 경혜 씨는 참았습니다. 형제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공평한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만 탓하는 자는 멀리하라. 자기는 안 하면서 당신만 탓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자기 실수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형제여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7째,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비판하는 친구. 선희 씨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선희 씨는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선희 씨가 하는 모든 걸 비판했습니다. 선희 씨가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 옷 좀 이상한데? 나이에 안 맞아. 그 색깔은 내 얼굴톤이랑 안 어울려. 선희 씨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친구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랐어? 전에가 더 나았는데. 짧은 머리는 얼굴이 커 보여. 선희 씨가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면 친구는 말했습니다. 거기는 별로던데? 내가 갔을 땐 별로였어. 차라리 다른 데 갈 걸 그랬네. 선희 씨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취미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죠. 한 달쯤 배우고 나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그림 배워 너무 재밌어. 친구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림? 너 그런 거 할 줄 알아? 이제 와서 배워봤자 뭐해. 선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잖아.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 차라리 다른 거 배우지. 선희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선희 씨는 그림을 한 점 완성했습니다. 처음 완성한 작품이라 뿌듯했죠.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친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게 뭐야? 잘 모르겠네. 색깔이 좀 이상한데. 선희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가 항상 이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희 씨가 뭘 해도 비판했습니다. 옷을 입어도 머리를 해도 여행을 가도 취미를 해도요. 좋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항상 뭔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선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친구는 늘 이럴까요? 내가 뭘 해도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요. 만남도 줄이기로요.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만날래? 선희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는 바빠.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 친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선희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했지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사도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밝아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선희 씨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나 피하는 거야? 선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바쁘게 지내.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 40년 친구인데. 선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시간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평온합니다. 그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봅니다. 선희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희 씨처럼 당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만남도 줄이세요. 친구라고 해서 계속 만날 필요 없습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거리를 두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낮춰서 자기가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문제를 찾아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과 계속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하는 게 다 이상한가 싶어집니다. 선희 씨가 친구와 거리를 둔 건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겁니다. 친구는 40년 동안 선희 씨를 비판했습니다. 선희 씨는 참았습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비판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낮추는 사람 곁에 있지 마라.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비판하는 사람은 당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걸 비판하는 사람한테서 멀어지세요. 40년 친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만남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서 괴로워하기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지만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당신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어도 친구여도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서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을 떠나면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웃음이 돌아옵니다.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온하게 살 자격이요. 행복할 자격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